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어제 사퇴 선언을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권력욕에 취한 정치총장이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계 복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뭔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전직 검사들의 정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초지일검에서 논해보겠습니다. 백신은 과학이다. 그런데 언론이 백신을 정치로 만들었다.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감염병 전문가인 주진우 라이브 주치이기도 한 이재갑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백신을 정치화하는 언론을 꾸짖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코로나19 백신 보도 정철훈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쏩니다. 정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시민이 총을 맞자 군경이 환호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발생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군인들의 총에 사망하는 시민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이 군부의 총칼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 우리의 1980년 광주와 닮아 있는데요. 미얀마 민주주의의 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얀마 현지에 계신 천기홍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뛰쳐나온다는 경칩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인데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만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주말에 코에 좀 바람도 넣고 싶고요. 나들이도 가고 싶죠. 그런데 아직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백신 접종 시작됐지만 코로나의 봄입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잘 지켜주십시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됐습니다. 어떤 점 달라지는지 잠시 후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이 집안 곳곳에도 와 있습니까? 화분에도 베란다에도 식탁 위에도 왔습니까? 왔으면 알려주십시오. 집콕 하면서 만나는 봄 얘기, 여러분의 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오후에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만 윤석열 총장입니다. 네, 오늘 자정까지가 임기이고요. 이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신임 검찰총장 언제 선출됩니까?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주구검지검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서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구성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되는데 네. 당연직 5명 그리고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꾸려집니다. 네. 후보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이를 고려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추가로 나왔어요. 네, 어제 JTBC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광명 시흥이 아니라 고향 창릉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이 땅을 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곳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2018년 8월 27일에 발표가 됐는데 불과 닷새 전에 그 LH 경기지역본부 소속의 박모 씨가 이곳에 1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데요. 이 직원은 농사를 짓겠다만 사들였는데 이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예요, 명백한. 네, 그리고 그 LH 인천지역본부의 이모 씨도 이 지역을 2014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하는 시점상의 차이는 있는데 역시 농지로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없고 대신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LH 직원이 농지에 창고 건물을 지어놓고 월세를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심각한 모럴 해저드인데 네. 이에 대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과했어요? 네, 앞서 관련해서 LH 측은 창릉 신도시 소유주와 LH 직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었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변창흠 장관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면 이 변창흠 장관이 이 직전에 LH 사장이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MBC 기자에게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MBC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발언처럼 들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라면서 이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너무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요? 네, 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해명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부의 합동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변창흠 장관을 국회로 불렀는데요.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추후에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하다가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더 나서서 이 투기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이 아니죠. 밝혀야 되는데 해명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칩니다. 이건 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8명입니다. 사흘 만에 300명대로 복귀했는데요. 오늘 이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그 유리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17명의 확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 이곳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네, 이에 음성군도 관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0시 기준 접종자가 22만 5,853명입니다. 이 접종률은 0.43%이고요. 이 중에 이상 반응은 1,578건으로 전체 접종자 중에 0.7%입니다. 이 대부분은 예방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경증이고요. 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이른바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사례가 13건이 있습니다. 이 사망자도 있긴 한데 역시 시간상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을 했다라는 의미지 이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볼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된다고요? 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됐고 또 단계 조정 기준이 낮았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수시로 0.5단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대국민 메시지도 불명확했고 조정 기준도 2단계 유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의료 역량에 비해서 제재 강도가 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는 그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환자가 0.7명 미만인데요. 전국적으로는 363명 미만, 수도권 181명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단계를 간소한다. 알겠어. 그러면요. 지금 모임 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모임 금지는 그 2단계에서부터 9인 이상 금지 조치가 나오고요. 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6시 이후에 3인 이상 금지에 모든 외출이 자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우리는 2단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 상황을 이 새로운 단계로 환산하면 2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9인 이상 금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대로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희망이 섰는지 갑자기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갑자기요. 네.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정의당에서 대표가 새로 뽑힐 것 같습니다. 여형국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죠? 네, 김종철 전 대표 사퇴 이후 혼돈에 빠진 정의당인데요. 이달 말 그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네. 여영국 전 국회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이 노동운동가 출신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과 노동을 중심으로 정의당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대표 후보로 오르내리던 이정미 전 대표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영국 의원이 추대 형식으로 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정계 복귀를 시사했어요. 네, 지난 4.15 총선 직후 물러난 뒤 약 11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육사 시인의 시 광야를 공유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육사 시인의 딸인 이옥비 여사를 지난 3.1절에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육사 선생 같은 초인은 아닐지라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 이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본인이 이렇게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는데요. 이 도적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주권을 찬탈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거나 이 권력 찬탈을 위해 온갖 불법과 무도한 일을 벌인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2인자였지 않습니까? 총리였는데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네. 하기도 하셨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흥미롭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정가비온 의원 등 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이 감사원은 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전 네. 세계가 원전이 싸지만도 않고 환경에 굉장히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이 결론을 굉장히 어렵게 냈네요. 네네. 어렵게 냈습니다. 오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서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국 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했고요. 이 김학의 전 차관이 밤늦게 이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본인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금지 없이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 혹은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동부가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이 3단계에 걸쳐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1단계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건데요. 예. 해당 기관은 모두 853곳으로 19만 9,538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미 결정이 됐고 이 중에 19만 2,698명의 전환 작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해군 사관학교에서요. 이성 교제를 한 생도를 징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라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했다라고 합니다. 이성 교제했다고요? 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벌점을 부여하고 11주간 외출 외박을 제한하는 등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해사 생도들은 지난해 말에 이 생도 자치위원회인 이 명예위원회가 이 자진 신고 기간을 정했는데 그때 그 연애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자진 신고 기한을 두어서 자진 신고를 했는데 징계를 내린 상황인데요. 어쨌든 해사 생활 예규에 따르면 그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 교제도 제한이 됩니다. 아니 해사 생도들은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네. 해사 관계자는 이런 규정이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보호라고요? 네, 20살이 넘었는데요. 네. 라고 했고요. 실제로 해사뿐만 아니라 그 6해공 3군 사관학교 모두 1학년 생도와 상급생 생도와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다만 공군 사관학교는 1학년끼리는 연애해도 된다라고. 네. 이게 또 말이 됩니까? 작년 11월부터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회사 좀 이런 그 규정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회사는 그 1학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1학년끼리는 괜찮은데 이 상급생하고는 안 된다는 거는 뭐 여전히 유지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교관, 교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수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한 스님을 취재했는데요. 네. 스님이 도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인을 두고 있고 아이도 낳았어요. 네. 스님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때 스님이 한다는 말이 기자님 저는 사랑했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더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이렇게 징계를 하다니 지금 1학년끼리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세를 끊으시려면 회사에 들어가시는 걸로. 그런가요? 울산에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오일입니다. S-오일. 네, 그 울산 S-오일 송유관에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소방당국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사고가 발생했고요.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지름 42인치짜리 송유관에서 원유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후 온산소방서, 울산해양경찰서 등은 그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고요.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뭐 오일 펜스도 설치를 했지만 일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좀 이런 회사에서 S-오일에서 조금 조심해야지. 원유 유출 사고는 막대한 환경 오염,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는 거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좀 네. 각별히 좀 잘해 주십시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327님께서 LH토지주택공사는 LH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토지주택공사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재치 있는 문자 보내셨습니다. 2081님께서는 변장관의 변변치 못한 발언입니다. 도둑질을 보고 훔쳐갈 것도 없는데 뭐하러 들어갔냐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 정서도 지금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결정권자잖아요.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이게 공공의 이익 이런 걸 생각해야 될 사람이 아니 그거 산다고 해서 뭘 돈을 얼마나 번다고 실질적으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하시다니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노량별님은 미얀마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참 미얀마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빕니다. 2989님께서 봄이 왔습니다. 시대 때도 없이 졸립니다. 춘곤증도 같이 왔어요. 춘곤증이 먼저 오죠. 그런데 2989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잠 오는 게 졸린 게 더 자주 옵니다. 먼저 옵니다. 네, 괜찮습니다. 2499님께서는 전주에 출장 왔는데요. 만경강변의 보리밭이 완전 초록초록합니다. 봄이에요. 일 보고 9시 넘어서 양평의 집으로 가는데 까마득합니다. 안전히 잘 돌아오세요. 그래도 봄의 정취를 보셨으니까 좀 다행이기도 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정체 시작됐는데요. 역시 사고를 중심으로 속도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안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군자 요금소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서안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군포 일대로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도 남동에서 있었던 승용차 사고 여파가 남아 문학부터 남동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산막에서 광명,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2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이 사이 시흥 4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도 나면서 여파가 더해져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곡성 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를 하면서 뒷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검사들이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검찰 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초지일검. 검찰 개혁 응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새로워지고 스스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 개혁에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재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구입니다. 안산에 네. 시흥에 예. 신도시가 들어선다면서요. 안산은 없어요? 안산은 이미 발표가 되어서 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요? 예. 거기 땅 투기 그런 거 없습니까? 뭐 그런 거는 김남국 의원, 네. 땅 가진 거 있어요? 땅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아이고. 현금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여야 간에 LH 임직원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이제 정치 공방을 벌이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당연히 뭐 정치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좀 이것을 제도적인 좀 발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좀 만들어야 돼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해 정부안이 제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표 발의한 이해충돌 방지법, 정치개혁 TF에서 논의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사전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좀 고민을 이번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LH 직원들의 투기 얘기하니까 자기 법안으로 딱 가는 정치인의 자세가 좀 됐는데요. 훌륭하신데요. 그런가요?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사전적으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담았고요. 네. 이게 뭐 막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어떤 이해충돌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 기능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사의를 발표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검사로서 윤석열은 아마 교과서적인 검사의 모범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네. 날아갔었고, 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네. 또 이런저런 현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하니까 현 정권에 의해서, 여기 김남국 의원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고, 너 왜 검찰총장 왜 하니? 제발 좀 나가다오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갖은 핍박을 가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직무집행정지도 사상 처음으로 당해보고, 예. 검찰총장이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도 받아보고, 그래서 소송했는데 법정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보고, 뭐 거기까지는 아마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뜻이 좀 명확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어떤 입법 폭거를 이 앞에 계신 김남국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사표를 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남국 의원. 네,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오후 머니투데이 보도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안철수 대표 측에게 정치적 자문을 구했다라는 기사더라고요. 대권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조언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좀 사실로 확인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어제 그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출마 같은 선언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는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중수청 설립을 입법 폭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수청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의 존립 이건 검찰 조직의 존립 이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던졌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네.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검찰의 직접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법무부 외청으로 전부 다 빼고 또 일부는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을 하고 또 소추하는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아니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부인해 주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조선일보가 부인을 해주고 있어요. 방어를 해주고 아니라고. 좀 답답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한번 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텍스트를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 부인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올려주세요. 조금 있다가 전문으로 올려주세요. 요거를. 네. 김남국 의원님 가져온 거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 속기록이죠. 네, 인사청문회 속기록 그대로 제가 속기록 그대로 올려주시고 제가 읽기로는 어떻게 읽었냐면. 자, 이게 전문 검찰청이 그러니까 가령 부패범죄 수사 또는 금융범죄 수사 이러면 금융범죄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전문 검찰청. 네. 그다음에 부패범죄 수사를 이게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검찰청, 또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전문검찰청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은 그건 가능할 수 있겠고 그건 찬성한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봐보세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전문 검찰청. 그러니까요.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서 분야별로 전문 검찰청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니고 부패에 관한 전문 검찰청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마약에 대해서 마약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전문검찰청.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텍스트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이거 텍스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올려줘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김남국 의원 말하고 김경진 전직 의원 말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받아보게. 문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부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책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하지 않고 괜히 지금 보수 언론이 대신해서 해명을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좀 비겁하다라고 보이고요. 아니 그리고 수사하고 기소하고는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김남국 의원? 먼저 제가 먼저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김경진 의원은 말도 안 되고, 자, 김남국 의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수사의 효율성만을 생각하면 수사 기소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폐해를 보여줬다라고 보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다른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수사기관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이렇게 다분화하고 다극화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수사기소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근데 봅니다. 공수처는 왜 수사하고 기소를 다 줬을까요?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설명을 해줄게. 공수처는 90%는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네. 기소는 검찰에서 해요. 아,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돼 근데 있습니까? 다만 이제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이게 법조 직역 내다 보니까 이거는 검찰이 지들 식구 감싸기처럼 뭔가 리스크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띄어서만 공수처에 이제 기소권을 준다 이런 의미였어요. 원래 입법의 취지가.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어. 내기 맞잖아 그거. 예, 그러니까 살짝 부연하면요. 네. 예,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자라는 건데 네. 수사는 잘 해놨는데 애써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판단을 달리해가지고 기소를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예.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네. 수사와 기소를 일부 인정하자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사례를 지금 여기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특수한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수사가 기소가 분리가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최종적으로 이게 유죄 여부라든지 처벌을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것은 법정 절차인데 네.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될 확률이 크다. 네. 그럼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법원의 판사님들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누차 얘기하는데 판사님들 제발 수사한 검사가 와서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수사를 했던 검사가 법정에 안 나오면 이게 사건 내용도 모르고 어떤 과정으로 증거 판단을 이렇게 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 그 거예요. 부분은 보면. 저희 정치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김경진 의원께서 많이 강조하셔서 이것 좀 물어볼게요.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의원이 조선일보 말씀하셔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사퇴 전에 언론 인터뷰하고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나 사퇴하겠다 이런 게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가 왜 이런 약간 정치적인 행보를 조금 의심하는 행보를 했을까요? 그건 당신네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상황을 그렇게 씌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아니 이게 자 봅시다. 그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거, 예. 그다음에 중앙일보하고 이제 보안 전화 인터뷰 하고요. 예. 그거는 지금 다 저기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중수청과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중수청과 다른 얘기죠. 예. 네, 중수청에 관한 얘기잖아요. 보면 그러면 주로. 예. 네, 그럼 검찰의 수장으로서 예. 형사사법제도를 총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관한 제도 변경에 대해서 의사 피력도 못한다. 그럼 공직을 왜 해? 이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본인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그런 거고. 예. 두 번째,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 정부 대통령 또 현 정부 집권 여당인 이 민주당과 본인의 뜻이 달라가지고 내가 사표 내고 나간다. 네.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 그것도 못한다면 그럼 대한민국 사회가 무슨 나치 독재 시대야? 알겠어요. 소련 스탈린 시대야? 제가 반론을 좀 잠시만요. 예. 당신네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권 비판하며 정치 참여 촉발. 조선일보도 당신이고요. 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정치 참여라고 봤어요. 자, 김남국 의원. 제가 반론이 있는데요. 아니 뭐 당연히 검찰총장이 여러 개혁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얘기할 생각이 수도 됩니다. 있어요. 네. 그러나 엄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과격하지 않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지켜가지고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법안을 저희가 무조건 밀어붙인다라고 한 적이 없고요. 당정청이라고 하는 협의 절차를 다 남겨두고 있었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한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또는 직접 당에다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갑작스럽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뭔가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 선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더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어제 그제 뭐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미 지금 12월 말부터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중수청 설치하겠다라고 했었고 계속 논의를 해갖고 법안의 여러 조문화 작업, 완성 작업을 한 3주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3주 전과 한 달 전과
그리고 뭐 한 달 반 전과 크게 상황이 달라질 바가 없는데 뜬금없이 뭐 사의를 표명하겠다, 중수처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행보의 딱 날짜를 골라가지고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 중수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답정너 아니야 보면. 어찌요? 이 지금 그 법무부에다가 지금 의견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찰에다 의견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네. 다음 주에 지금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지금 고검장들 모여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첫째 박범계 장관이 자 나는 이게 법무부 장관 이전에 정당의 사람이다. 민주당 소속 사람이다. 당명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무부에서 민주당에게 회신하기를 검찰은 공소관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입법 취지에 지극히 동감한다라고 회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검찰에 대검찰청에다 의견 조회를 왜 물어봐? 그냥 니들 뜻대로 하세요. 그냥 우리 법무부는 그냥 행정부 기관이니까 그대로 따를게. 그리고 검찰한테 왜 물어봐? 니들이 뭐라고 답변하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입법 추진할 텐데 법무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박수 쳤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딱 갈 길은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중수청 그리고 기소 수사 분리 이쪽으로 밀어붙이니까 검찰총장은 아니,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진우 기자. 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아니 물어볼게. 나는 모르잖아. 아니 당신 양심을 걸고 한번 대답을 해봐. 자, 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저런 네트워크로 어떤 증거도 수집하고 네. 이 정도의 조금 유능한 기자가 되려면 네. 최소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좀 걸리죠. 한 5년에서 7년은 지나야 그래도 조금 기자 묻기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 네. 이게 검사들도 개인으로서의 검사도 그렇고 예. 기관으로서 중수청이 됐든 어떤 검찰청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기관으로서 이게 작동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최소한 5년, 7년, 10년은 가야지 어느 정도 이게 역량도 쌓이고 문화도 쌓이고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올 1월 1일부터 지금 아직 공수처 출범도 못했잖아. 오죽했으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1년에 2-3건 하면은 잘하는 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제 딱 2달 내가지고 일선에서는 지금 혼란의 도가니인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수사의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도대체 나라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도대체 당신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한테. 근데 당신네라고 하지 말고요. 반말도 좀 하지 마시고요. 네. 자, 김남국 의원님.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왜 네. 주진우 기자님한테 물어보시나요? 주진우 기자한테 기자 역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물어볼까봐 혼났어요. 네, 자 김남국 의원. 김경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한 지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뭐 여러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 개편이라든가 개혁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패에 대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면서 개혁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개혁 TF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계적으로 개혁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수처가 또 기능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국수본 이런 어떤 수사기관 간의 뭐 관할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협력해서 또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사 준칙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수사기관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협조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혁의 또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심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말은 저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지금 수사 역량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추미애 장관 시절에 네. 아마 기억할 거야 이게 그 원래는 전국에 지방 검찰청 단위로 특수부가 있었잖아요 보면. 있었죠. 예. 그게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었는데 이제 인지수사에서 검찰이 현장의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범죄 찾아내가지고 좀 큰 굵직한 범죄 찾아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네. 근데 그 특수부를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서울하고 세 군데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보면. 심지어는 부산지검 같은 경우도 특수부가 없어. 그러면 부산, 경남, 울산,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관할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거 없어진 지 벌써 한 4개월 됐는데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그러면 부산 지역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 쪽에 특수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들어와가지고 없애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럼 검찰에서 증권범죄 합수단이 옛날 남부지검에 있을 때 설치돼 있을 처럼 증권범죄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문정부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에 이게 반대되는 부분도 이게 과감하게 수사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조각조각 내서 없애버릴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첫째가 뭐냐면 일선지검의 특수부 없애버렸던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중수청으로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삐약이 수사기관 탄생시켜가지고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사정능력 없애버리는 거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보면. 자,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특수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님이 하신 정책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스스로 특수부를 줄여야 된다. 특수부가 가졌던 폐단이 많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 때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대검에서 보고해서 대검 스스로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해왔던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그게 특수부 없애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만 특수부 없앴고요. 다 그냥 형사 6부, 7부 뭐 이름 바꿔가지고 다 인지수사하고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검찰이 개혁하겠다라고 한 것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이거 진짜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뭐 제보자 X라고 들어보셨죠? 죄수를 데려다가 여러 가지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받고 제보받고 그러면서 아예 함께 한 통속처럼 돌아갔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독점해가지고 이 증권범죄 합수단에 있었던 부장검사가 나가가지고 오히려 사건을 봐주고 정관예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증권범죄 이런 범죄를 독점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이것을 폐지한 것이지 마치 이것을 무슨 봐주기 위해서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술 사고도 술 안 샀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지금 구속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또 완전 다른 문제고요. 근데 어쨌든 사건이니까 다른 겁니다. 그게 일각에서 부패라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이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지 사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점을 발생한 걸 빌미로 삼아서 이 큰 틀에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특수부 없애고 나서 형사부에서 형사 몇 부에서 지금 인지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한은 인지수사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김남국 의원하고 나하고 생각이 지금 이 팩트 파인딩이 완전히 다른 건데. 김경진 의원님, 그러면 지금 검사들 놀고 있습니까? 아니,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그 최종적으로 지금 무혐의 처리하기 전에 이제 뭐 올리죠. 올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예.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그 전에 이제 작년에 받았던 저런 사건들 있잖아요, 보면 뭐 고소 사건이라든지 받았던 것들, 그거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패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 중간 시점에 있어요, 보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그 핵심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하고 저하고 한번 누구 말이 사실인가를 또 기자들도 확인해보고 법사위 제가 형사 몇 부에서 인지 수사를 하는지 법사위 할 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이 해당 내용은 네. 그 제가 대검과 법무부가 있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도 있는 자리에서 보고받았던 내용이고요.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검사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내가 파악한 사실관계하고 달라. 알겠습니다. 더 파악해 볼게요. 아니 진짜로. 제가 좀 파악해 보가지고 이게 국회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하고 전직 검사 출신이 후배들을 통해서 파악한 사실관계하고 다르다면 이건 큰일이야. 큰일입니다. 제가 기자가 파악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큰일이야. 어떤 상황이 맞는지 사실에 가까운지 다음 시간에 아까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저 텍스트도 올려달라고 한 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셈인데 큰일이야 이거. 아니, 제가 부인하실까 봐 텍스트까지 출력해 왔는데 같은 텍스트를 보고 한 분은 이렇게 읽고 한 분은 이렇게 읽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야. 자,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윤 총장의 향후 행보, 정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경진 의원님? 글쎄 아마
한동안은 좀 조용히 있다가 예. 결국은 아마 대선 출마로 가지 않을까요? 선거 이번 재보궐선거 때 움직이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본인도 일단 휴식이라든지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거고 네. 한 달 정도는 좀 침잠하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그러지 않을까요? 주변에 검사 출신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윤 총장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좀 아이, 무슨 그런 검사 애들은 네. 그냥 쑥맥들이라니까. 애들 학교 때 공부 열심히 까딱까딱 해가지고 어쩌다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냥 네. 그다음에 검사 인간 받은 애들이고. 거의 다 순진해 보이고 막 그런데 김경진 의원은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주진우 기자의 일방적인 편견이고. 아, 그래요? 아. 네. 자, 김남국 의원 윤 총장의 향후 정책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사퇴하기 전에 대구까지 가가지고 뭐 고향에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꼭 그 대선 행보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정치인의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사표를 쓰면서 중수청을 빌미 삼았지만 나중에 다시 자기가 사표를 쓴 다음에 잠시 잠행하고 다시 나와서 정치를 선언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네. 결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이 검사, 뭐 사법 시스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국방이나 안보나 교육, 뭐 심지어는 육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식견이 있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과연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 네.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만으로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얄팍한 수준을 들여다보고 딱 땡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습니다. 검사 선배들 중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님 말씀이 그건 지극히 타당해요. 지극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사실은 윤 총장이 뭐 대선 출마한다면 그런 우려가 확실히 있어요. 이게. 네.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황희 문체부 장관 지명할 때 문체부 전공이 뭐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정치인이면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지 뭐 외교를 해보셨습니까? 뭐 국방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참모를 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여러 방면, 다방면에 대해서 식견과 어떻게 보면 정책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김남국 의원님 100번 맞지만 네. 그래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는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아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많은데 이렇게 이 정치력을 좀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좀 일단 귀를 좀 많이 열어야죠. 현직에 있을 때는 네. 이게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얘기를 계속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이게 조금 피하는데 정치의 세계에 들어간 이상은 어쨌든 몸이 부서져라고 사람들 얘기 들어야 되고 그 와중 속에서 성성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네. 그래야 되겠죠. 영림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때문에 PD 까만 양복 넥타이 준비하셔야 될 때 김경진 의원님이 반말이 조금 있었거든요. 불편하다는 의견이 12,000건이 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12,000명께는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네. 얘기를 막 하다가 네. 이렇게 빨리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옹호까지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0169님께서 중수처가 나온지 전문 검찰청이 나온지 서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 토론이 필요하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 듣는 작업 그리고 네. 또 이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여러 개혁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급하지 그러니까 않게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의 속내를 모르겠어. 왜요? 어떤 때는 2월달에 법안 상정 법안 내에서 3월달에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네. 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또 그게 옳다고 축사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한 적도 있고
또 그랬더니 유영민 실장은 아니 우리 속도 조절 그런 뜻 아니다라고 고개 절레절레 흔든 적도 있고 이게 메시지가 여기저기 도체 심지어 요새는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게 재보궐선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정무적 부담이 있으니까 재보궐선거 때까지 이 문제 조용히 있다가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중수청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국민 속이는 거 아니야. 속이다뇨. 이게 논의하고 타협하고 이게 토론하는 거 아닌가? 속이는데 주진우 기자 일조하지 마세요. 아, 그럼 제가 일조하다니요. 김경진 의원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그 정치의 당연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앞서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정치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형사사법 체계를 전환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가적인 어떤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요. 아니 그렇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너 왜 이렇게 또 늦게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또 늦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자체를 믿을 수가 검찰 없다는 개혁으로 거고.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어쨌든 제가 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네. 검찰 얘기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갸우뚱할 거고 민주당 얘기도 거기에 갸우뚱할 거고 그러면 제발 법원 얘기 판사님들 형사재판 오래 한 판사님들 얘기 좀 많이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고요. 초지 일검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갈까요? 우리가? 그러시죠. 네. 뭐 시간이 다 네, 됐네. 김경진,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 헤일런의 점프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오겠습니다. 갑자기 댓글 쓰려고 로그인하는 분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진 의원 때문에 KBS 회원 가입 늘고 있다는 2349님의 제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오늘도 민철이는 갓난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생후 7개월에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고 15년째 걷지 못하고 있는 민철이. 그런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엄마는 매일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엄마 키만큼이나 훌쩍 자라버린 민철이를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사실인데요. 최근엔 공황장애에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민철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울기만 하던 엄마. 가슴께를 파고드는 민철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경칩인 오늘 전국적으로 포근하거나 따뜻함이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닐 텐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낮 기온이 5도 이상 오르지 않는 곳이 많고 게다가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지의 경우 새벽부터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
영동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 또 다시 한번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지방의 경우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경상북도 북동산지나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경우 1에서 5cm가량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오늘은 맑고 내일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 예보가 있는데 특히 서해안 지방과 경기도 서쪽 내륙 지역, 충청권 또 전라북도 내륙 지역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인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 0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13.1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입니다. 미디어오늘 정철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역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알았어. 뭐 때문에 바쁘셨어요? 뭐 계속 ABC 협회 부수 조작 의혹 관련해서 쓰고요. 예. 또 네, 이것저것 잘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백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백신 관련된 보도의 문제점 너무 뜨거워요. 하는데요.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보도 관련 토론회도 있었는데 네.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보도의 특징을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네. 첫 번째 오락가락 잣대.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백신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빨리 데려와야 백신이 된다. 시급히 빨리 가져와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두 가지 가치가 양립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오락가락 잣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방역의 정치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이슈로 풀어버린다는 거죠. 방역을 잘하면 정부 여당한테 유리하다. 못하면 불리하다 해가지고 또 못하는 부분만 골라서 막 쓰고 뭐 잘하는 부분을 골라서 쓰는 사람들은 좀 적죠. 네. 네, 그리고 어떤 사건 기사처럼 취재하는 방식, 네. 그리고 속보 중심 발표 의존,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제 백신 보도 관련 토론회에서 예. 이 팩트 체크 전문 매체죠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가 이제 정리를 한 대목인데요. 네. 예, 어제 토론자들이 이 관련해서 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 관련 보도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난해 독감 백신 논란 당시와 되게 비슷한 비슷하죠. 보도다. 굉장히 비슷하죠. 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사건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작년 10월에 작년 10월 진짜 뜨거웠습니다. 예. 독감 백신으로 마구 죽었어요. 아니 독감 백신 맞고 이렇게 많이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위험한 걸 왜 맞아?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볼까요? 그때 17세 학생이 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실을 시작으로 예. 언론이 굉장히 불안을 부추깁니다. 예. 10월 20일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이 무료 독감 백신 맞은 18세 돌연사. 정부는 사흘 뒤에야 공개였는데요. 네,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예, 그러니까 백신, 돌연사, 사흘 뒤 공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젊은 청년이 갑자기 백신 맞고 사망을 했는데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서사를 만든 거죠. 네. 근데 국가수 부검 결과 이 학생의 사인은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다른 사이는 다른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는 또 안 하죠. 네. 이후에도 관련 보도가 좀 있었는데 네. 당시 언론은 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사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망자 중 백신을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수를 근거로 그렇죠. 백신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때 10월 달에 몇 명 죽었다. 오늘은 몇 명, 내일은 몇 명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예, 쉽게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언론이 이 백신 접종 후 사망이라는 이 선후 관계를 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와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그렇습니다. 접종 후 사망으로 계속 나오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모르면서도 계속 네, 씁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람만 언론이 찾아다닌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렇죠. 오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이 2건 늘어서 누적 7명이다. 이런 동아일보의 기사도 등장을 했었는데. 자, 접종 후에 사망자가 7명이다.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뉘앙스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굳이 필요 없는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지난 독감 백신 공포 조장이 그대로 지금 코로나 백신 공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작년에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70세 이상 노인 20만 4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들 중 절반 정도는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도 논리대로라면 2019년 노인 중에 10만 2천 명이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 이런 보도인 셈이에요. 사실. 진짜 그렇죠. 예.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참 백신 보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팩트나 어떤 사건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보도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백신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스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75개 언론사의 백신 기사 분석을 했는데 백신 기사가 늘어나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언급되는 기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있잖아요. 예. 이분과 백신 기사의 연관성보다 백신과 문재인의 연관성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백신 관련 기사하면 정은경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는 게 네. 상식적인데 네. 문재인이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백신 기사에서. 왜 그런가요? 정은경 청장의 예. 신뢰도 때문인가요? 그게 어떤 백신 보도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인데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인들이 비과학적인 주장을 막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쓰죠. 예, 그대로 받아쓰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지난 2일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는 매우 기피하는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게 그대로 확산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모든 언론에서 이 얘기를 따서 쓰죠. 그리고 네, 제목도 맞습니다. 이렇게 예. 네. 유럽 기피 백신 우리만 맞아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이 사용을 승인 권고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이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프랑스의 경우 지난 1일에 이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입장은 사실 유럽의 입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거랑 다른 거죠. 정반대로 예. 지금 돌아가고 예, 있고요. 근데 그리고 안전성은 또 확인이 됐어요. 예, 근데 이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대목을 놓치고 어떤 이 같은 발언을 평소에 여야 공방처럼 다뤄 불안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 예, 대목을 놓치고가 아니라 알죠. 알면서 무시했죠. 그냥 쓰는 거죠. 뭐 저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거의 알 네. 거예요. 이 정도도 모르고 그 기자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튼 계속해서 백신 보도, 코로나 보도는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이고요. 네. 또 속보 경쟁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뭐 패닉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접하실 것 같고요. 예. 또 불안감 확산, 네. 그리고 뭐 고향에서 백신 맞은 50대 심장 발작으로 사망. 이거 헬스조선 기사인데요. 이게 앞에다 속보 딱 답니다. 속보 달고. 큰일 난 것처럼 속보 그리고, 고향서 네. 백신 맞은 50대 심장 발작으로 사망.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과관계를 착각하고 쓰는 그런 기사이고요. 네. 조선비즈 같은 경우는 잇따른 독감 백신 사망의 불안감 증폭 이러면서 예방 접종 못한 게 다행이었나 뭐 이런 제목에. 불안감 증폭하는 기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2월 18일자에서
백신 맞느니 사표를 내겠다. 그렇죠. 이거 보도 좀 너무 심했어요. 예, 일부 의료진 거부 네.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백신 맞느니 사표 쓴 사람 하나라도 데려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백신 접종에 불안감을 느끼는 의료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발언을 주요하게 쓰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의사협회 조사에서 의료진의 대다수가 해당 백신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런 어떤 전제가 되는 보도들이 필요한데 통계들이 그런 게 없이 일부 의료진이 거부하겠다 이 대목을 너무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보도한 게 아닌가. 일부 의사들이 네.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주 일부 의사들은 그 백신, 과학, 의학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의학보다도 정치적인 멘트를 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근데 그럴 수 있으나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의사들도 이렇게 백신 맞느니 사표 내겠다. 일부 의료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대표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예. 조혜숙님께서 이제는 기사 제목만 봐도 어떤 언론사인지 대충 맞힐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충은 아시겠죠? 네. 예, 제 친구 중에 공부 제일 잘한 친구가 지금 의사인데요. 물어보니까 무조건 백신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입니다. 예, 맞는 게 무조건 안전합니다. 그리고 2억 명 넘는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에 가장 화를 내고 계시는 분이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인데요. 네. 많이 이제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해 주셨는데 선정적인 제목 달지 않기, 그리고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갖기, 그리고 백신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인용하기, 그리고 정치인의 비과학적 언급을 따옴표 처리해서 언급하지 말기, 이런 것들을 언론에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재갑 교수님이 평소에 화를 안 내는데요. 언론 얘기만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셜록이 지난 4일에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 행정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에서 주도하고 있죠. 예, 지금 민변이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세 곳의 언론사가 지난해 12월에 이 검찰과 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는데 거부했죠? 예,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예, 서울고법의 경우는 이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자, 기자단이나 그 언론사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 뉴스타파 셜록 미디어오늘의 경우는 이 같은 고법의 주장에 대해서 네. 이 법원이 출입기자단에게 기자실 사용허가 출입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한 명단만을 토대로 출입증을 발급해주면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곳의 언론사는 이 검찰 법원은 이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매체들에게 기자실 사용을 허가하고 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거는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공고 관행 그리고 출입처와 출입기자 간의 유착 형성에 따른 폐해 이에 따른 시민의 알 권리 저해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 소송이고요. 기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스스로 다른 기자의 취재 자유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폐해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기자들이 출입처를 폐지해야 된다. 출입처라는 이런 카르텔을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자성의 목소리가 기자 사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특히 법조기자단 아직 법조기자단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특정 카르텔에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만 가지고 쓰고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힘을 휘두르겠다 이런 게 이게 지금 몇 곳 안 남았어요. 왜 그런데 언론은 이렇게 특별히 검찰 기자들은 이 카르텔 무너뜨리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좀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 좀 많이 주목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이 조선일보 창간 101주년입니다. 3월 5일 1920년 3월 5일 창간해서요. 101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조선 자유언론소 투쟁위원회 조선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또 이 발족 46주년이 되는데요. 네. 오늘 조선일보를 향해서 이제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뭐라고 냈습니까? 신문이 최소한의 균형마저 잃은 채 어느 당파의 기관지처럼 돼버렸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평가다. 그러나 두려움을 모른 채 말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비판했는데요. 말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예, 근데 조선투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1974년 10월에 조선일보 기자 150명이 언론자유 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을 했었고 이후에 지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던 기자 2명이 해고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반발하자 경영진이 이듬해 창간기념일인 3월 5일 복직을 약속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제작거부 농성에 돌입하자 이 중 32명을 해고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조선투이가 결성이 됐었는데 조선투이가 오늘 낸 성명의 제목이 언론 조폭으로 전락한 조선일보였는데요. 성명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신문이 보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언론개혁 입법에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최근 불거진 이 유료부서 조작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짓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뻥튀기 부스로 광고료 단가를 높여 조선일보가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언론사가 어떻게 정의와 공정거래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방상훈 사장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창간 101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오늘날 정치 권력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뉴스를 나쁜 뉴스,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하는 법안을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하려고 있다. 이러면서 진실을 수호하려는 언론들에게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잠시만요. 진실을 수호하려는 언론에게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자기 조선일보를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이렇게 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정치 거죠. 권력이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할 말은 한다는 정론직필의 정신을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할 말은 한다. 정론직필. 네. 친일 신문 조선일보가 101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1등 신문이라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한 언론인으로서 참 역할을 다한 거 아닌가,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철훈 기자도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작품 준비하셨는지요? 네,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 네, 시위가 진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희생자도 계속 늘고 있고요. 마음이 아파요. 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군부 쿠데타 때문에 이 아웅산 수치가 구금되고 원민 대통령이 구금되고요. 그 군부가 장악한 사건에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미얀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세 손가락 경례라고 하는, 세 손가락 경례 다 하고 있죠. 유엔 미얀마 대사도 이렇게 세 손가락 경례를 했죠. 네, 이 세 손가락 경례를 금지하고요. 태국 같은 데도 이제 세 손가락 경례한 사람이 이제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태국은 왕비한테 이렇게 네. 했다가 이렇게 체포당했죠. 네, 왕비가 탄 차량에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태국, 미얀마 등에서 민주화 운동에 사용하는 세 손가락 경례가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영화에서 나온 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영화에서 비롯됐다면서요? 네, 원래는 소설 헝거게임이라는 소설이 원작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영화됐던 헝거게임 4부작 실사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비롯된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캣니스 에버딘이 경례를 했는데 네. 그 경례가 이제 그 영화 내에서 혁명의 불꽃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혁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영화 내에서는 세 손가락 경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가 바로 헝거게임 시리즈입니다. 헝거게임 시리즈 참 독특한 소재의 영화 같습니다.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 배경은요. 이 지리적 배경은 북아메리카, 네. 미국이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예. 대신 시대적 배경은 미래예요. 예. 미래인데 모종의 이유로 인류가 무슨 전쟁을 했는지 좀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자, 멸망한 지구에 남아있는 생존자, 네. 그 그룹의 이야기. 이거는 뭐 여러 소재로 여러 번 영화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나라 파넴이라는 하나의 국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파넴이라는 국가인데 거기는 캐피톨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이 있어요. 네. 가운데에 캐피톨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1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개의 구역의 사람들은 뭐 거의 농노에 준하는 삶을 살아요. 예. 그러다가 한번 반란을 일으켰던 13번 구역. 13번 구역은 지금 파넴 캐피톨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 있고요. 이때 헝거게임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13번 구역이 반란을 일으키고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란을 이제 앞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혁명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든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했었던 3S 정책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잔인하면서 무서운 게임을 하는 거죠. 예.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임입니다. 목숨을 걸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이제 13번 구역은 없어졌으니까 12개의 구역이 있죠. 예. 거기서 남녀 참가자, 조공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예.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2명씩 나와서 24명이 서바이벌을 펼치는데 네. 무기랑 이런 걸 줘요. 미리 네. 훈련을 시켜주고 무기를 주고 게임에 내보내고 그거를 카메라들이 따라다니면서 찍는 겁니다. 네, 서로 죽고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광하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일을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고 그리고 각 구역의 대표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구역 간의 어떤 이런 이야기도 생겨나고 서로 간에 이제 대립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분열을 시켰던 게 헝거게임입니다. 아, 네. 마치 일본 영화 배틀로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틀로얄 또 안 봐가지고. 아, 네. 서로 죽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에서 사실 제니퍼 로렌스가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최고의 스타로 되게 됐던 네. 것이기도 합니다. 제니퍼 로렌스가 여기서 떴군요. 네, 여기서 떴다고 봐야죠. 영화의 줄거리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얘기하기 전에 영화 4편을 지금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네. 요약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되겠네. 네, 일단은 캣니스 에버딘이라고 하는 네, 여주인공. 여자 주인공인데요.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예. 이 캣니스 에버딘은 12번 구역에서 살고 있었고요. 네. 네,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생활력이 없고 이제 우울증에 걸려 계시고 네. 그다음에 여동생을 부양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숲에서 사냥하면서 살아가요. 예. 사냥을 배워서 활로 이제 들짐승들 사냥하고 그리고 이 헝거 게임에 참가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12살이 되면은 저절로 참가가 되는데 거기 참가할 수 있는 투표권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그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넣으면 네. 보급품을 줍니다. 네. 그래서 여동생한테 맛있는 걸 주기 위해서 예. 캣니스는 자기 이름을 20번이나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할 때 캣니스가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추첨할 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캣니스가 16살이 되던 해에 74회 헝거게임이 열립니다. 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게임을 74년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때 캣니스 에버딘이 추첨을 돌렸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름을 20번 넣었던 캣니스가 당첨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12살이 돼서 한 번 들어간 여동생이 당첨이 됩니다. 아이고, 여동생 대신 가야 되는데 동생이 가는구나. 네. 아끼는 동생이. 그래서 여동생이 뽑혔는데 그때 캣니스가 자원을 합니다. 동생 대신에. 네, 자원을 하면은 대신 해줄 수 있다라는 룰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자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명예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캣니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캣니스는 자기 친구 게일이라는 친구 서로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애가 될 줄 알았는데 피타라고 하는 약간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남자애가 당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캣니스와 피타가 헝거게임에 출전하게 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타가 그 헝거게임 전에 이제 출연자들 인터뷰하는 걸 TV 프로그램을 계속 내보내요. 예.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피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는 캣니스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 얘기가 나가고서 캣니스는 분노합니다. 거짓말했다고. 네. 근데 이게 인기를 끌게 돼요. 네. 왜냐하면 헝거게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를 죽이고 한 명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비운의 정말 슬픈 커플이 된 거예요. 일단 뭐 스토리가 만들어지네요.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비련의 커플을 보았나 하면서 이 모든 캐피톨에 그 잘 사는 시민들이 감정이입하고 응원하고 막 스폰서가 생기고 그럽니다. 이 게임은 또 스폰서라는 게 있어서 방송을 보고 있다가 내가 스폰하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나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이나 보급품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막 이런 게 생겨나니까 캣니스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피타랑 연인 행세를 하자. 예.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예. 게임 시작되기 전에 피타 같은 애는 능력이 없지만 캣니스는 어린 소녀지만 워낙 사냥을 했기 때문에 네. 활을 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힘든 일이 벌어져요. 그때 11번 구역에서 온 아주 어린 소녀 루라는 소녀랑 캣니스가 친해지는데 루도 사망합니다. 예. 그때 루가 사망했을 때 장면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슬프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 캣니스가 그 중요한 대사를 해요. 루가 죽었을 때 루의 상처를 꽃으로 이렇게 가려줘요. 그게 다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루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세 손가락 경례를 합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영화에 나오는 세 손가락 경례예요. 네. 이거는 사라진 13번 구역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지금 죽은 루를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고서 11번 구역의 사람들, 생중계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세 손가락을 들어 올려요. 네. 네, 이 일이 벌어지면서 캣니스의 인기는 더 커집니다. 예. 이런 죽고 죽이는 헝거게임에서 동료가 죽었다고 그런 감성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결말까지 나아가는데 중간쯤 되니까 이제 피타가 다쳐요. 네. 그러면은 보통 헝거게임이면은 캣니스가 피타를 죽이고 가는 게 맞죠. 예. 아니면 두고 가든지. 네. 근데 방송이 나옵니다. 헝거게임의 룰을 바꾸겠다. 2명이 같은 마을 출신에 같은 구역 출신에 2명이 남으면 우승자를 2명으로 하겠다라는 방송이 나와요. 예. 이때 캣니스는 우리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 룰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으면 이 방송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인기가 많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네. 피타를 계속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막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세를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많은 도움을 얻어서 우승을 합니다. 우승해요? 우승을 하고 마을로 돌아와요. 이게 헝거게임 첫 번째 헝거게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요? 네. 5383님께서 수수 10억 년 후에
미래라도 제발 인간성이 말살된 소름 끼치는 그런 괴물 세상은 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클라라 쾅님은 분열을 시키거나 직접 싸우고 죽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게임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후원하는 캐피톨의 주민들 참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면서 유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원래 헝거게임은 1편만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4편을 아예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이게 뭐냐면 소설이 3부작이라서 네. 원래 헝거게임은 제가 알기로 3부작으로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네. 중간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4부작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자, 2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2, 3, 4편은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2편이 최고 인기였습니다. 참고로 그래요? 2편의 엄청난 성공 때문에 제니퍼 로렌스가 일약 대스타가 됐는데요. 1편에서 흥행하고 2편에서 빵 터졌군요. 네, 빵 터졌습니다. 이 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마을로 돌아온 캔니스는 이제 우승했으니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랬는데 갑자기 헝거게임이 이제 75회 다음에 헝거게임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75회 헝거게임은 올스타전으로 하겠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승자들 중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12번 구역의 여자 우승자는 네. 캔니스 단 한 명입니다. 역사상. 예. 74회를 하는 동안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남자 우승자는 피타. 예.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결국은 물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을 텐데요. 아니요, 이제 74회 우승이 예. 캔니스와 이러니까 네네. 다음에 17살에 다음 해에는군요. 네, 바로 다음 다음에. 해에 예. 바로 이제 올스타전을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적들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한 번씩 다 우승을 경험한 사람들. 실력자들 다 모았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23명을 죽이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워. 또 프로 조공인이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구역에서는 이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애를 훈련을 시켜서 네, 선수 시키려고. 선수를 시키려고 내보내는 애들도 있어요. 네. 전투의 프로들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과 이제 전투하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2편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보통 헝거게임이면은 또 서로 죽고 죽이고 우승하고 이거잖아요. 네. 근데 캔니스가 마지막에 거의 승리가 결정적이었을 때 게임을 거부해요. 그래요. 와이어를 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적에게 와이어를 쏘면은 게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향해 와이어를 쏘죠. 그러니까 이 네. 게임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와이어를 쏘고 쓰러지는데 그때 그 하늘의 역장이 깨지면서 이 게임장의 역장이 깨지면서 거대한 비행선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13번 구역에 반군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캔니스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캔니스는 그들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그게 2편의 끝인가요? 네, 2편의 엔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피타는 그때 구출을 못 받았어요. 자, 이제 3편 얘기입니다. 자, 이제 3편하고 4편은 여러분들한테 네. 여러분들한테 보게 네. 남겨두자고요. 네, 3, 4편은 어쨌든 짧게. 네. 근데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얻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 영화 자체가 오락적인 재미, 네. 이 서로가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오락적인 재미도 있지만 이 캔니스 에버딘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예. 뒤로 가서는 이제 혁명의 심볼, 아이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파간다에 이용당해요. 예. 그러면서도 이 캔니스는 자기가 프로파간다에 이용당하고 이런다는 거 알면서도 한 번도 나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혁명을 얘기할 때는 혁명의 지도부라든지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캔니스는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캔니스 에버딘이 주는 그 세 손가락 경례가 예. 이 미국 지금 미얀마에서는 이제 의미가 그런 식이라고 해요. 이제 민주주의, 선거, 자유 이 세 가지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왔던 이 캔니스가 했던 메시지 자체가 이 지도층의 교만과 변질 요거에 반대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너에게 묻습니다. 이 헝거게임 1편에서 4편까지 나오는데 주말 사이에 정주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대답을 안 하네. 네, 왜냐면은 3, 4편이 살짝 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 2편은 봐야 되는군요. 2편까지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데 재밌는 걸 다 얘기하고 3, 4편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저는 좋아해서 3, 4편도 재밌게 봤고 예. 그랬는데 1, 2편과는 약간 어두운 이야기가 이어져서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자, 극장가의 모처럼 미나리로 활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미나리 보셨죠? 네, 그럼요. 네, 알겠어요. 미나리 얘기도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송병찬님께서 지금 미얀마를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영화 1987이나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감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듯이 미얀마의 이야기들도 영화로 나올 날 오겠죠. 미얀마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안 생기기를 빕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시사에는 세 손가락 경례가 나온 헝거게임이었습니다. 라이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구간 정체가 상당합니다. 특히 일산 판교 쪽으로 수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조남분기점부터 2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전에도 자유로를 지나 송내까지 무려 17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또 소래터널 부근과 시흥 휴게소 부근에서도 각각 주춤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수습이 한창입니다. 여파로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강원권인 홍천 진입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도 김제에서 있었던 사고의 영향으로 김제 나들목부터 3km 막히고 있고요. 또 산월 일대에서도 교통량이 많아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 감금됐습니다. 미얀마에서 80년 광주의 봄을 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미얀마 현지 상황 어떤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대학교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부산외대 미얀마어학과 천기흥 특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기흥입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얀마에서 시위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네. 지난 2월 28일 미얀마 전역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나온 이후로 네. 그저께 3월 3일 전국에서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요. 예. 사태가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한데 그럼 외출할 수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생필품 사올 수 있습니까?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한 상황에는 저희가 외출을 삼가하고 있고요. 예. 중간중간 조금 소강 상태가 있을 때는 좀 네. 빨리 나가서 하면은, 그때 사태가 심각하면 시장이나 마트가 영업을 중단하긴 하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나갈 때는 시간 제한을 둬서 예. 영업을 하는 곳이 있으면 그때 구매를 하고요. 근데 현재 사재기나 시위대가 마트를 습격한다든가 하는 그런 우려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50명이 넘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투기 동원했다고, 탱크 동원했다, 기관총으로 조준 사격한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네, 그저께 3월 3일이죠. 예. 그 양곤에서 시위가 가장 악화되고 이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노스 오클라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지역 상공에서 전투기에서 섬광탄이 발사가 돼서 화재가 발생한 사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올라왔고요. 네. 어제의 경우에는 제2도시 만달레이 상공에서도 전투기 편대가 그 조공 비행하는 영상들과 사진들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조준 사격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사상자의 대부분이 머리 총상으로 희생을 했고요. 아, 네. 조준 사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현지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제 저격수나 군경이 조준 사격을 하는 영상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시 이제 문민 정권으로 상황을 다시 뭐라고 할까, 자신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돌려달라는 그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고요. 네. 군부 독재 반대에 대한 구호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부가 작년 11월 8일 당시 집권 여당이 선거에 압승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부정선거를 제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 정권에서 자신들을 묵살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문민 정권에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을 어지럽힌 문민 정권의 질서를 군이 다시 나서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군부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입니다. 현지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지상 관영 매체에서는 현재 지금 시위 상태가 불법 시위고 폭도라고 시위에 얘기합니까? 가담한 사람들을 폭도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폭도들이 젊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시위에 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미얀마 지금 과도 정부에서는 본인들의 기초 헌법에 의거하여 이런 불법 시위를 단호하게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 SNS나 다른 내용을 통해서 시민들도 상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시민들이 이런 사실이 오히려 이제 군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불이한 그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폭도로 몰고 가고 이렇게 강경 진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하고 지금 현 군부 정권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양곤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데요. 학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시위에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금 시위에 주도 참여를 하고 있는 세대들을 Z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1990년대 태어나서 2015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성인이 된 세대들을 말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세대들이 자유로운 세상이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인지 제대로 느낀 세대들이니까요. 네. 자신들의 개성과 장점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시위에 악화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활동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기 팔에 혈액형이랑 이름, 연락처 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혹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사실은 많이 답답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시위 다녀와서 수업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도 보면 참 대견하면서도 애절한데, 네. 한국 언론에서 어제 이제 방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 3일 시위에서 사망한 만달레이 19세 여학생 사망 사건 태권 소녀. 인데요. 네. 네네네. 그래서 명찰에 자신의 혈액형과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기증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그 사태가 심각한 단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맨 앞에 가지 말고 세 번째 줄에서 좀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 이런 거는 좀,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까? 어떤 얘기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물론 이제 앞에 나가서 저희 학생들이 다치는 걸 저는 사실 바라지 않고 있으니까요.
저도 제발 선두에만 서지 마라. 다치지만 말고 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미래를 위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 군부에 맞서서도 우리 이제 바깥 세상에 알려야 될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쯤 이렇게 조금 안정화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요? 지금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만 보이고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폭력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서 국가의 관심이나 개입이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희생되는 사건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네. 희생이 발생하고 나면 뭐 나중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뭐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어떤 이런 그 갈등에 너무나 큰 갈등에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다칠 수밖에 없겠죠. 유엔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우려하는 성명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군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실질적으로 군부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까요?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네, 앵커 말씀대로 지금 유엔에서 우려 성명에도 지금 아무런 뭐 미얀마에서 본부에서 대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3월 2일 아세안에서 외교부 장관 회의도 개최했지만은 그 3월 3일 다음 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걸 보면 네. 지금 군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대응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소셜 미디어상에 내일 개최하는 유엔 안보리 총회에서 그 R2P라고 하는데요.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하는 보호 책임 조치가 발동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유엔 대사인 조모튼 대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현재 안보리 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위 중에 한국어로 된 그 팻말을 써가지고 한국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위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월 26일 우리 국회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뭐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통과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미얀마의 사태를 우려하고 이제 규탄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만 한국 국내에서도 규탄도 하면서요. 그 국제사회하고 좀 연대를 해서 조금 더 비중 있는 조치를 연대해서 나가는 좀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얀마에서 광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피해가 미얀마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는데 뭘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미얀마를 응원했으면 합니까? 옛날 광주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주의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는지 미얀마 사태를 보시면서 한번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잊혀지지 않게, 생활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계속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조금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말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라도 국제사회하고 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분들께서 좀 많은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걱정이 됩니다. 피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전세기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아직 다행히 저희 교민들께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 아직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전체 교민들한테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일 3월 6일 내일 한국에서 지금 전세기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분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략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도 네. 이번에 그 전용기를 통해서 특별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저희 학생들하고 함께 할 생각입니다. 부디 몸 챙기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의원과 연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 계시는 천기홍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세슘 우럭 특이 사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박. KBS 기사입니다. 지난달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 일본 세슘 기준치의 5배, 후쿠시마 자체 기준의 10배 달하는 우럭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는 우럭이 특이한 사례라고 우럭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럭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럭한테 따져야지 왜 우리한테 따지냐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작년에 멍게 생산량의 70-80%는 한국에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수출량이 0입니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과 편견은 서로 피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아니 차별과 편견,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차별과 편견은 그건 일본이 하는 거잖아요. 이 우럭한테 따져야지 왜 우리한테 따져요? 차별과 편견, 참. 아니 뭐 한 사람이 성낸다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린피스 후쿠시마 방사능 제염 완료 면적 일본 발표의 15%에 불과.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뒤에 방사능 물질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 제염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15%밖에 일본 발표에 15%밖에 못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 산림지대에 독성이 강한 방사능 물질입니다. 스트론튬 90 아직도 확인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 현실성 없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과학적으로 하셔야지요. 과학적으로 제발. 상속세 문화재 미술품으로 내게 해달라. 전 문체부 장관들까지 나서. 노컷 뉴스입니다. 한국화랑협회, 미술협회, 박물관협회, 사립미술관협회, 고미술협회,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등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해달라. 이 성명에는 송태호, 김성재, 정동채, 김종민, 정병국, 유진용, 박양우 등 전 문화체육부 장관 8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세법에 대해서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그런 촉구를 하자 이렇게 빨리 화답했습니다. 좀 이건 뭐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협회에서도 장관님도 국회도 바로 화답합니다. 변희수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이 남기고 한 숙제. BBC 뉴스코리아 보던데요.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변희수 전 하사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향년 2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전환자한테 군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19개
국가입니다. 유럽에선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스웨덴 등, 미국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요,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도 허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곳조차 처절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렇게 숨어야만 합니까? 협회도 장관도 주무부처도 답이 없습니다. 국회도 화답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차별금지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이야기를 삼갑니다. 51년 만에 찾은 쌍둥이, 알고 보니 학창시절 동창 SBS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에서 여성이 캐런 워너라는 분이 50살 돼서야 자신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년간 찾습니다. 그 반쪽을. 내 쌍둥이 형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누굴까. 그런데요, 고교 동창생이었어요. 공교롭게 둘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남녀 이렇게 쌍둥이였는데 함께 밴드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남자 쌍둥이는 트럼펫과 드럼을, 그리고 이 여성 워너 씨는 클라리넷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물을 좋아하고요, 나스카 레이싱의 열성 팬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였는데 50년간 모르고 살았어요. 동창이었다니. 둘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50년 동안 못 나눈 우애, 형제간의 사랑 나누시길 빕니다. 지금 벌써 싸우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이고 괜히 찾았어, 괜히, 그러진 않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형제간에 우애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양말염님께서는 광주 소식을 세계에 알려준 독일 기자, 그 뉴스를 보고 군부를 째려본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고마웠어요. 그 힘을 우리가 보태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영화 헝거게임의 수록곡 중에 크리스티나 에길레라가 불렀습니다. We Remain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